안녕하세요. 70대 중반의 구독자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내가 평생을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린 걸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 그게 틀렸다 생각하니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 괴로운 요즘입니다. 반쯤은 욕을 먹을 각오로 반쯤은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전 이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종수 엄마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재혼자리도 알아보지 그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언제까지 혼자서 힘들게 애 키우려고 그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연료비라도 세워줘? 아유, 됐어요.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종수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아니 글쎄 우리 종수가 이번에 반에서 또 3등을 했다니까요. 얘 진짜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속 한 번을 안 썩이고 집에 가면 청소도 지가 알아서 해. 공부도 지가 알아서 다 해. 복 받았다니까 난.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애자랑 지겹지도 않어. 아유 우리 집에 둘이 있는 건 허구한 날 쌈박질이 나고 아주 그냥 어디 갖다 확 버리면 속이 시원하겠구만. 아이고. 제가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늦둥이라 그런지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세월도 짧았고 위에 있는 큰언니 오빠랑은 나이 터울이 있어서 어렸을 때도 같이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많이 없었어요. 딱히 성격이 모났었던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도 구석에 앉아서 책 읽는 거나 좋아했지 친한 친구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도 않고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이 일찌감치 학교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선바 더 12살 많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왔다고 남편이 그래도 참 잘해줬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 4년 동안 애 소식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생긴 거고요. 집에서 완전 대접 받았죠. 형님들은 딸밖에 없었거든요. 전부 다 제 몫이었던 집안일들도 형님들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 엄마 길을 세워주는 그런 아들이요. 아이고 우리 종수는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해? 응? 누구 닮아 이렇게 예뻐? 아이고 아주 눈꼴 시려워서 못 보겠다. 누굴 닮아 똑똑하긴 내 아들 닮아 똑똑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손녀딸은 돌반지도 반돈짜리로 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반바지에 팔찌에 금두꺼비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건 다 어머님 아들이라서 그랬던 거죠. 전 그걸 제 아들이라서 우리 아들이라서 예뻐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저희 아들이 막 돌이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불이 났다고요. 온 식구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저도 갓 돌 지난 아들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그 큰 공장이 새까맣게 불에 타서 남편은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손주 하시던 시어머니가 그 사고 이후로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면서 저한테 아들 놓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냥 자식 잃고 정신줄 완전히 놓으신 거죠. 어머님, 제 아들을 왜 놓고 나가요? 종수 아버지 공장에 제가 불이라도 냈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손주야. 내 아들 잡아먹고 내 손주도 잡아먹으려고? 나쁜 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응? 니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련.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고. 저만 보시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아주 생 난리를 치셔서 그 집에 더 있다간 시어머니랑 같이 저도 정신줄 놔버리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말로 치매기가 제대로 오신 거죠.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자식 그렇게 잃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요. 정신이 멀쩡한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제 탓도 아닌데 오히려 남편 잃고 서러운 건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할 건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고스란히 그 화살을 다 받아야 했던 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 아들 가진 엄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식구들 다 자는 새벽에 애 안 깨게 앞으로 끌어안고 맨발로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혹시 누가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진보다리도 대충 싸들고 신발도 손에 들고 도망가는데 누가 어깨를 덥석 잡아서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애 끌어안고 확 주저앉았는데 따라 나온 큰형님이 제 손에 차마 못 들고 나왔던 돌반지랑 형님이 받았던 반돈짜리 돌반지까지 쥐어주시더라고요. 동선 어머님처럼 자식 키우지 마라. 발 다치니까 신발 신고 가고 어머님 잠들어서 안 쫓아와. 형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 손 꼭 붙들고 시어머니처럼 자식 키우지 말라던 큰형님의 말이 왜 지금에 와서야 생각이 날까요? 그렇게 전 그날로 집을 나와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게 됐어요. 그 전까지 참 편하게 살았던 것이 실감나더라고요. 돌반지를 다 팔고 나서 새빵살이를 하며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고난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친정에 돌아갔다가 시어머니가 저와 아들을 찾으러 올까 싶어 친정 근처인 발도 들이지 않았고 언니와 오빠에게 손을 벌리긴 했지만 다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한두 번 도움 주군 아쉬운 소리 하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인연 끊어버리고 말았죠. 애 등에 업고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그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래도 착한 아들이 엄마 일하는 동안엔 많이 보채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손가락만 빨고 순하게 잠만 자주고 그랬네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집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잠시라도 눈을 떼면 누가 아들을 데리고 가버릴까 봐 무서웠어요. 식당, 찜질방, 청소, 집에서 하는 부업 5만 가지 일을 하면서도 아들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이 제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로 자라주어 고마울 따름이었죠. 아들이 그 여자애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들, 대학 생활은 어때? 엄마 너 가고 나니까 너무 쓸쓸하고 적적하고 그러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할 거지? 이번 주 집에 한번 내려와. 엄마랑 데이트 좀 하자. 야, 박종수, 누구랑 통화하냐? 수업 안 갈 거야?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미소 같이 가. 아들이 동네에서도 별명이 엄마 껌딱지였어요. 어렸을 때야 제가 맨날 아들 데리고 일을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 크고 나서도 어디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도 자기 엄마 선물부터 사가지고 오고 하루에도 3통 4통씩 안부 전화를 하고 세상에 저렇게 살가운 아들이 어디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죠.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저희 아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슬쩍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식이 크면 품 안에서 떠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수화기 너머에서 자꾸 들려오는 미소라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주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들이 미소야 미소야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게 여자친구인가 싶더라고요. 엄마니까 궁금하긴 한데 얘가 먼저 말을 해주는 성격도 아니어서 제가 아들한테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서울에 한번 올라갔어요. 아들 대학 다니고 있을 때요. 반찬도 채워주고 청소도 해줘야겠다 싶어서요. 얘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그때 처음에 입주했을 때 비밀번호가 지 생일인가 그랬는데? 어머, 뭐야? 물론 저도 잘못하긴 했죠. 아들한테 말도 없이 올라가긴 했으니까요. 아들 처음에 원룸 입주했을 때 비밀번호를 찍었더니 그 뒤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지 문이 쉽게 열리더라고요. 평소에 수업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반찬 채워주고 청소해주고 가야겠다 했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애가 양치를 하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눈으로 저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누구세요? 예, 너야말로 누구니? 누군데 우리 종수 집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어? 기가 막혀서 정말. 저 종수 여자친구인데요?
정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첫인상이었죠. 내가 종수 엄마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째 애가 놀란 눈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송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와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수업도 다 못 듣고 집으로 달려온 아들은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낸 거였거든요. 공부하라고 방아도 줬더니 여기다가 아주 살림을 차렸어. 이봐요 학생. 학생네 부모님은 여기서 이러고 지내는 거 아셔? 여자애가 남자의 집에서 양치하다가 부모님이랑 마주쳤으며 뭐 부끄러워하고 죄송하다 그런 소리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다 들킨 것도 아니고 왜 여기서 저희 부모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가 부끄럽고 죄송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마의 말로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언제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어? 얜 내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와 있었던 거고 지금 엄마야말로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종수야, 여기 네 집이잖아. 엄마가 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히려 제 앞에서 당당하게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의 모습에 무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꼭 둘이 편을 먹고 절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땐 그냥 잠깐 만나고 마는 아들의 여자친구 정도라고 생각했죠. 옷차림새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거든요. 치마도 짧고 화장도 진하고 저렇게 하고 다니면서 공부나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보다 성적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외국에 사시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성격이 워낙 자유분방하다 얘긴 들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딱 자유분방한 태가 난다 싶었죠. 그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도 대학 들어와서 연애를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나이 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가릴 수 있는 눈도 생기니까 그래야 결혼 상대로 좋고 참한 아가씨를 고를 수 있는 거니 딱히 말리지 말자 아니란 생각으로 내버려 뒀어요. 차라리 그때 제가 기를 쓰고 말렸으면 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너 미소인지 뭔지 걔 아직도 만나고 있니? 연애는 그냥 연애로 끝내. 엄마가 보기에 오래 갈 인연은 아닌 것 같다. 애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넌 참하고 내조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지. 걔는 딱 봐도 살림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던데. 그런 애 만나면 네가 고생할 것 같아 그래. 엄마, 너무 편견 갖고 보지 말아줘. 미소가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성격도 착하고 마음도 여려. 그리고 미소 어머니가 요리사셔. 그래서 미소도 요리 엄청 잘해. 엄마 요리 솜씨 못 따라가도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라. 나 미소 정말 좋아해. 엄마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평생 속 한 번을 안 썩였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나 이것만은 엄마 말 좀 들어줬으면 싶었던 것에서 꼭 자식은 엇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짧은 연애로 끝날 줄 알았던 연애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별로인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운이라도 뗄라치면 아들은 이제 진지하게 같이 미래 계획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입을 그냥 콱 막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사람은 긴 연애에 결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아들에게 딱히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알뜰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반반씩 돈을 모아 결혼식을 준비했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댁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시작한 것만큼 결혼 생활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못을 박더라고요. 틀린 소리도 아닌데 그 소리가 저한텐 아들 며느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꼭 으름장을 놓는 것만 같아 내심 불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와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부터 삐걱거렸었네요.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다 하고, 아유. 엄마도 참, 아들 어디 이렇게 파병이라도 나가? 좋은 날 한숨은 무슨 한숨이야. 웃어야지. 그동안 남편도 없이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저 혼자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시기 시작되고 바깥사돈으로부터 며느리의 손을 건네받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차올라 손수건으로 황급히 눈물을 찍어 눌렀어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한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절 쳐다보는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식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도 며느린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삐졌구나 싶어서 아들한테 넌지시 물었죠. 왜 저러냐고요.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부모님도 안 오시는데 신랑 엄마가 그렇게 우는 경우가 어딨어. 나도 민망해서 혼났어. 사회자가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오자마자 엄마 괜찮냐고 물으시더라. 미소도 당연히 기분 안 좋지. 친구들이 장난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다더라고. 아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고생한 거 생각나서 울컥할 수도 있지. 결혼식 날 뭘 그런 걸 가지고 뾰루퉁해서. 걔도 참 웃긴다 정말. 자긴 자식 낳으면 안 그럴 것 같다니? 됐어. 다 끝난 일이니까 괜히 얘기 꺼내지 마. 나야 이해하는데. 하객들이 장난으로 한 소리 했다고 입이 대빨 나와선 결혼식이 저 혼자만의 잔치도 아니고 주목 못 받았다고 애처럼 투정 부리는 것 같아 웃기는 애구나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서운했겠거니 생각은 해서 결혼하고 나서 더 잘 챙겨줘야겠다 싶었는데 며느리와는 어째 결혼하고 나서 더욱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잘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고 저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건지 나름대로 애를 쓰는 전 안중에도 없는 눈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처음 돌아오는 며느리의 생일날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아들 얼굴 본 지도 꽤나 오래된 것 같아 전주에 아들에게 미리 연락을 했어요. 다음 주에 미소 생일이던데 우리 주말에 같이 아울렛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들어올까? 엄마가 미소 처음 맞는 생일이라서 챙겨주고 싶어. 오랜만에 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쩌지 엄마? 다음 주에 미소도 나도 주말에 계속 바빴다가 오랜만에 쉬는 거라서 여행은 못 가고 호텔에서 푹 쉬고 오기라도 하자고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취소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우리가 시간 따로 빼볼 테니까 그때 가는 건 어떨까? 이 생일 지나서 챙기면 못 써. 그러지 말고 어느 호텔 예약했는데 거기 아직 방 남았으면 너네 방 하나 하고 같은 층으로 해서 방 하나만 더 예약하면 되지. 어차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도 따로 자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음날 아침에 조식만 같이 먹으면 되는데. 미소한테 한번 물어봐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제 딴엔 처음 맞는 며느리 생일이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그새 또 자기네들끼리 놀러 가겠다고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빈말이라도 같이 가실래요? 하고 미리 물어보면 어디가 덧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걸 아니까 아쉬운 사람이 먼저 물어보자 해서 그럼 며느리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봐라 하니까 아들이 알겠다고 우선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연락이 온 아들이 이번엔 안 될 것 같다고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미소 걔는 내가 챙겨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 같이 자자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엄마는 왜 또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다음에 더 좋은 호텔 예약해서 같이 가면 되지. 우리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잖아. 신혼부부인데 둘이서 오붓하게 좀 보내고 올게요. 엄마가 이번에 양보해줘,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주책이란 것도 알지만 항상 엄마가 1순위였던 아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면서 살살 구슬리는 것이 이젠 완벽하게 내가 밀려났구나 싶더라고요.
남들은 며느리랑 같이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잘만 다닌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린 내가 그렇게 불편한가 싶기도 하고요. 죄송하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따로 연락이라도 올 줄 알았더니 그런 연락도 일절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제가 먼저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답장이 오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남도 이것보다는 더 살갑겠다 싶더라고요. 그것뿐만이게요.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린 죽어도 안부 전화 안 하겠다. 아들이 항상 그랬듯이 그냥 자기가 할 테니까 며느리한텐 그런 거 시키지 말아라. 또 나서서 맡길래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통화하는데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목소리가 영 안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감기 한번 걸리면 몇 주씩 고생을 했던 애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아들네로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며느리도 얼굴이 희뜩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님, 짐은 왜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게요? 아이고, 얘 너도 올맞니? 너네 둘 다 아파서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얘 나와봐라. 세상에 집안 꼴 좀 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감기에 걸리지. 글쎄. 짐 챙겨오길 잘했네. 내가 며칠 있으면서 청소며 빨래며 해주마. 너도 어차피 아파서 집안 살림 돌볼 여력도 없을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 어떻게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연락도 없이. 아니 내가 어디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너는 꼭 어떻게 올 때마다 연락도 없이 왔다고 면박을 주고 그러니? 종수가 아플 때 내가 해준 죽 아니면 잘 못 넘겨서 그래. 너도 아픈 줄 알았으면 좀 넉넉히 해오는 건데 세상에 이거 죽 다 배달시킨 거야? 이렇게 배달 음식만 계속 시켜 먹으니까 몸이 아프지. 젊은 애들이 살림을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집안에 먼지는 가득하지 배달 음식은 쌓여있지. 솔직히 둘이서 살 때 애가 없는 게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뭐 앉으셔라, 짐은 여기다 놓으셔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떻게 오셨냐, 왜 연락도 없이 오셨냐, 이마 짚고 무슨 못 올 곳이라도 온 사람 취급을 하는데 한 번도 아들 집에 기분 좋게 간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더니 그래요. 어머님 가주시면 안 될까 하고요. 전 처음에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오늘 이만 가주세요. 그래, 너 몸 안 좋은 거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림이라도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살림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적 없다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제발, 그럼 당신이 갈래?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당신이 그럼 어머니 모시고 가라,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이게 누구 집인데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어디 남편한테 나가라 말아 건방지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 집에서 제 남편 나가라고 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저도 열이 확 받아 순간 며느리 뺨을 확 올려붙였고 공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저도 사과를 할 타이밍을 놓쳤죠. 며느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전 너무 당황해서 짐가방을 들고 그냥 내가 가겠다고 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확 서럽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와서도 이렇게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고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나 싶고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제가 꼭 톡하고 튕겨나온 돌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문을 닫자마자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렸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 택시를 잡아주더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당분간은 집에 오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정리 다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고 연락드릴게요. 사연으로 다 못 옮겨서 그렇지 며느리랑 정말 자잘자잘하게 십수번을 싸운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이었죠. 제가 보기엔 예민한 며느리 기질 탓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면 다들 이러고 사는데 아들과 제 사이가 유난스럽다 매도하면서 오히려 아들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걸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그때 그 몸살 사건으로 아주 뻥하고 터져버렸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쟤인데 내가 또 먼저 사과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내민 건 이혼 서류였어요. 펄쩍 뛸 일이었죠. 고작 뺨 한 대 맞았다고 이혼이라뇨. 미소 걔 당장 오라고 해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누구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어? 엄마 고소하겠다고 한 거 합의금 주고 겨우 서류 받아온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세요 이제. 나도 미소랑 엄마랑 매일같이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 위해서도 맞는 것 같아요. 이혼할 거고 갈라서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아세요. 지친 얼굴로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며느리의 뺨을 때리지만 않았더라도 그 상황까진 안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긋지긋하게 맞지 않았던 며느리와의 인연을 차라리 내가 그 뺨 한 대로 잘 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 생활도 오래 했던 아들이 이혼 후에 심란해하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하나 오로지 걱정이라곤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생각보다 차분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저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지내지 그래.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집도 정리해야 되고 회사 일도 많아서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해요. 연락드릴게요. 여태 아들 얼굴 못 보고 산 게 며느리 탓인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해도 얼굴 보기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이혼 후 전 점점 더 아들과 서먹한 사이 거의 짝사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혼자 오래 살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괜찮은 재혼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들네 집에 갔다가 차에서 아들과 함께 내리는 한 여자를 보게 됐어요. 처음엔 이혼한 며느리와 하도 닮아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가 싶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난 잠깐 요 앞에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너 생각나서 마침 딱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옆엔 누구시니? 한 번도 못 뵀던 분인데.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종수 씨 직장 동료예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어머니시죠? 종수 씨가 어머니 닮아서 동안이시구나. 전 며느리랑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다 했는데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싹싹한 게 영 딴판이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엔 당황한 눈치더니 직장 동료라고 소개하고 두 사람이 그냥 동료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미소니 뭐니 걔를 못 잊었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제 딴엔 나름대로 연애를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또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제 짝이다 싶더라고요. 종수야, 남자가 혼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좋아. 너 설마 미소 못 잊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가씨 성격도 좋고 사근사근하니 괜찮던데 다른 사람이 차 가기 전에 얼른 잡어. 혼자서 계속 살 생각은 아니잖아. 네가 뭐가 하자가 있어서 이혼남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하냔 말이야. 재혼이야 몇 번이든 할 수 있지만 엄마. 근데 나도 무서워서 그래요. 지난번처럼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할까 봐. 재혼했는데 엄마랑 사이 안 좋아서 또 이혼하고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러면 나 이번에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아유, 얜 또 왜 다 지나간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래. 그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미소 걔도 성격이 오죽 특이하냐고 특이하길. 이번에 너 다시 결혼만 해봐라. 내가 또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또 그러면 정말로 이 손에 장을 지지 마, 장을 지져. 어떤 엄마라도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들이 재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데요. 네가 재혼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마. 며느리랑 다투고 그런 일 절대 없게 하마.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아들이랑 약속 아닌 약속들을 하고
그렇게 아주 아들을 어르고 달래고 난리를 피웠다니까요. 그래도 식구들끼리 만나서 다 같이 모아놓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조촐하게 식이라도 올리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이미 둘 다 갔다 온 결혼식 그렇게 유난 떨고 싶지도 않고 혼인신고나 하고 조용히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혹시라도 아들 마음을 뭔가 상하게 할까 싶어서 그럼 너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첫 번째 이혼에 제 탓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아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며느리랑 다르게 성격이 사근사근하고 살가운 것 같아 아들이랑 셋이 더 뭔가 자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그건 아주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오산 중에 오산이었죠. 이건 뭐 얼굴만 웃는 낯이었지 아주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였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났다고 할 정도로 새 며느린 저한테 선을 그어놓고 절대 곁을 내주지 않는 애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초반에 제가 며느리 기강을 좀 잡겠다고 하루에 전화를 한 통씩 넣어도 꼬박꼬박 해라 그랬어요. 사실 며느리 기강 잡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던 아들도 전화가 뜸해지고 하니까 며느리가 전화하면 옆에서 아들 목소리도 듣고 할 심산도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왜요? 하고 바로 맞받아 치더라고요. 얘도 별 수 없는 요즘 애들이구나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버릇을 고쳐줬죠. 예,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하나하나 말대꾸하면 어떡하니? 어른이 집에 혼자 계시면 그냥 별일이 없어도 잘 주무셨냐, 식사는 하셨냐, 무난 인사 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아, 부모님께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바로 왜요? 하고 받아치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냥 무난 인사가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매일매일요? 알겠어요, 어머님. 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머님이 받고 싶으시면 그런가 보다 할게요. 그래도 확실히 전 며느리랑 다르게 고분고분한 구석이 있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알겠다고 먼저 숙이고 자기가 매일 무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옳았구나 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자다가 아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3시였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하고 깨어보니까 며느리한테 온 전화더라고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다급히 전화를 받으니까 무난 인사랍니다. 기가 막혔어요. 예, 새벽 3시에 무난 인사 드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 제가 오늘은 좀 일찍 해서요. 어머님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끊을게요. 그 다음 날은 어머님 생각해서 오늘은 좀 늦게 했다면서 새벽 5시. 어쩌다가 오후 1시. 이제 막 잠들었는데 밤 11시에 얘는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런 시간만 골라가지고 전화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쏙쏙 골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눈무치 캥해질 정도였어요. 결국 제가 먼저 뱃길 들게 되더라고요. 무난 인사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너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 그게 자기는 매일같이 어머니 목소리 들어서 기분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부러 나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얘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나 싶을 정도로 어쩜 이렇게 미운 짓만 쏙쏙 골라가지고 하는지요. 둘이서 외식을 자주 나가본 것도 아니지만 외식을 나가면 저도 모르게 아들 앞에 반찬 그릇을 밀어주게 되는데 자기가 불편하다면서 얌체같이 아들이랑 자리를 쏙 바꿔 앉아서 절 벙찌게 만들질 않나. 대놓고 저한테 근데 왜 이 사람 앞에만 반찬을 죄다 몰아주세요? 균형 감각에 문제 있으신가 보다. 그거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해서 아들 눈치를 보게 만들질 않나. 오히려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만들더라니까요.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재혼 후에 며느리랑 무슨 재미가 얼마나 좋은 건진 몰라도 자기 집에 딱 붙어선 집에 한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매일같이 하던 안부 전화도 이혼하고 난 이후엔 뚝 끊겼는데
대체 뭘 하고 사는 건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10분이 되지 않아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아무리 지 엄마한테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기로 써니 부모 자식 간에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척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어? 집에 정말 좋은 두릅이 들어왔는데 너 두릅 데친 거 좋아하잖아. 둘 다 바쁘니까 엄마가 두릅이랑 뭐랑 좀 해가지고 반찬 좀 싸서 집으로 가져다 줄까? 뭐 오래 있다가 가지도 않고 그냥 딱 반찬만 주고 갈게, 반찬만. 됐어. 집에서도 잘 먹고 지내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또 지난번처럼 말도 없이 반찬 가져다 주겠다는 핑계로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집에 찾아오지 마. 지난번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엄마, 그거 진짜 잘못된 거야. 알고 있지? 얘, 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오며감에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참. 이미 반찬통까지 다 싸들고 아들 집에 출발하기 전에 그냥 전화로 운을 띄워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학을 떼면서 얘기를 하길래 확 서운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 일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하고요. 재혼 후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집에도 한번 통 안 와보는 것이 수상하다 싶어서 대체 어떤 꼴로 사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반찬통을 싸들고 일어났어요. 지난번 며느리와의 통화로 얻은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재택근무인가 뭐식인가 아들이랑 같이 회사를 다니는 며느리가 지금 재택근무를 한답시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시간에 찾아가도 분명히 며느린 집에 있을 거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게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혼자 찾아간 거였죠. 예, 나 지금 너네 집 앞에 왔는데 반찬을 좀 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문 좀 열어다오. 너 재택근무인가 뭔가 하느라 집에 있을 거 아니냐. 나 3분이면 올라간다. 문 열어놓고 있어. 네?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아니 연락도 미리 안 하시고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종수 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지금 집에 없어요. 그냥 반찬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종수한테 말하고 왔지 그럼. 그리고 반찬을 어떻게 문 앞에 두고 가. 요새 날씨 따뜻해서 반찬 문 앞에 놔두고 가면 이거 죄다 씌워버린다. 어디 멀리 나갔니? 문 앞에서 기다리마. 집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왔다고 또 난리를 피울 게 뻔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이 아니라며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집에 잘만 붙어 있으시면서 시어머니가 왔다니까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쩐지 거짓말 같기도 해서 일부러 그냥 반찬통을 가지고 문 앞까지 올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이 아니라고 한 소리를 순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없다는 집안에선 시끌시끌 말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여기 있다가 이따 다시 전화를 해보든지 해야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데 현관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오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따가 연락할 테니까 어머님. 아이고 넌 내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 집에 없다고 하더니만 내가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주 급하게 어디 도망이라도 가는 모양이다. 기가 막혀서 나 원참 반찬만 좀 주고 간다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린 집 안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나오는 느낌이었고 절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문을 확 닫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게 지금 집 안에 누굴 감춰놓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들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나 싶어서 더 닥달을 했던 거였어요. 연락도 안 하고 개념 없이 집에 오면 어떡해요. 어머님 경우 없는 사람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반찬은 핑계죠. 그냥 집 쳐들어오고 싶어서 구실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구실이고 나발이고 비켜봐. 너야말로 우리 아들 집에서 지금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안 비켜? 나와 보라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얘,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있어? 이게 무슨... 며느리가 제 집으로 못 들어가게 몸으로 막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순간
이건 뭔가 있다, 집안에 누군가 있다, 쎄한 느낌이 들어 며느리를 밀치고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일단 몸부터 우겨놓고 보잔 마음으로 며느리를 확 밀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 안에 들어가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건 며느리와 바람난 남자도 아니요, 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제 전 며느리 미소였어요. 며느리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며느리 품엔 돌도 안 지난 것 같은 애가 품에 안겨 빽빽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연락을 받고 온 건지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전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니들 둘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대체 어떻게 얘가 이 집에 있어? 또 얘는 또 누구 애고?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이혼 안 했어. 이혼한 척 한 거지. 이 사람이랑 나 재혼한 거 아니야. 여기 미소 동생이야. 내 처제라고. 엄마가 미소를 하도 못살게 굴고 들들 볶아서 이 방법밖에 없다 싶었던 거야. 이혼한 척하면 신경 좀 안 쓸까 싶어서. 이혼 시켜놓은 건 엄만데 실컷 이혼하고 나니까 또 재혼하라고 난리더라. 처제가 애 봐주느라고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한테 오해받고 나니까 차라리 그럼 자기가 나랑 재혼하는 척 하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경악할 상황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애초에 이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 시집살이를 못 이겨서 며느리가 저한테 뺨을 맞은 날 저희 아들은 며느리한테 위장 이혼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혼한 척을 하고 서울에 새 집을 얻어 이렇게 살림을 계속 꾸려왔던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를 얻어 해외에 있느라고 결혼식 땐 참석하지 않아 제가 얼굴을 알지 못했던 사돈 아가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애를 봐주고 있었고 집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새로 만나는 아가씨구나 보기 좋게 오해를 했던 거죠. 나 한 번도 엄마 때문에 미소랑 이혼할 생각 해본 적 없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랑 아이 그리고 엄마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난 당연히 전자 선택할 거야. 이런 선택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내 가족들 인생에 개입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종수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네 애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배신할 수가 있냔 말이야. 너 이거 천륜 배반하는 짓이다.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한 번도 자식이 못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 적이 없어요. 제 모든 선택의 나침반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긴 와이프와 자식을 선택하겠다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도 누구 하나 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생을 정말로 헛산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았던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도 똑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한테 제 손으로 손주 안겨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앞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들은 그 뒤로 연락 한 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사과를 해봤지만 묵묵부답이더군요. 돌이 지난 아들을 끌어안고 시댁을 나오면서 형님이 제게 너는 시어머니처럼 자식 키우지 말아라 하셨던 얘기가 가슴속에 사무칩니다. 남편 없이 평생 아들을 바라보고 살면서 제가 너무 아들 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뒤늦은 후회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지난날의 과오를 씻을 수 있을지 해답을 찾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와 행복하게 말년 보내면서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이 마음을 두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종수야, 미소야, 두 사람이 이 사연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자란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참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너희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쥐고 휘두르는 일 절대 없게 할 테니까 모자란 엄마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너희 기다리마. 마음이 풀리면 언제든지 연락 기다릴게.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전 내일 모레면 50인 여자입니다. 제 나이 어느새 중년에 접어들고 있네요. 50 가까이 사는 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비눗방울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으니 제 마음대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못난 부모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자식들에겐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저와 남편은 만남부터 악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전 한참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살던 주인집 아줌마가 중매를 서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중매 같은 것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친구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까지 날리게 됐죠. 그래서 졸지에 5 식구가 살던 집에서 나와 좁은 집에서 월세를 살게 된 겁니다. 저와 오빠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어요. 형편이 어려우니 집안에 입이나 줄이자 싶으셨는지 오빠랑 저 둘 다 결혼시키려고 하셨죠.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맞선 자리를 만들어 오셨고요. 오빠와 전 매주 주말마다 맞선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 그럼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특히나 오빠도 저에게 유독 더 심하게 굴었죠. 여자 나이 26이면 시집가서 애를 하나 낳았어도 낳았을 나이인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 거야? 주인 할머니 말로는 남자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다니까 웬만하면 그냥 시집가서 살아. 그게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 26이 무슨 노처녀라고 그래. 나 시집 안 가도 내가 벌어서 알아서 살 수 있어. 뭐로 힘들게 결혼해? 결혼해봐야 남편 뒤치다꺼리에 시집살이만 힘들기만 하지. 이 지지배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야. 인물도 못 나고 나이만 잔뜩 먹어서 시집 못 간 여자들이라 하는 소리지. 넌 네 동생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너 때문에 멀쩡한 막내가 시집도 못 가게 생겼잖아.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소용이라고 그래? 그냥 막내부터 먼저 시집 보내요. 전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워낙 고지식하신 옛날 분이라 항상 아들 장남만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대학도 저랑 여동생은 보내주지도 않아서 오빠 혼자만 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는 저나 여동생이 더 잘했는데도 말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빤 맞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여러 번 했는데도 결혼하라고 얘기만 했지 누구랑 해라 닥달하진 않았거든요.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고민해서 골라야 한다고요. 아버진 특히나 절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이었죠.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둘이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무조건 저에게 3달 안에 결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야 동생도 결혼시킨다고요. 제가 결혼하는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막내부터 그냥 시집 보내라고 해도 사람 불편하게 자꾸 제가 시집 갈 때까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괜히 동생이랑 제부에게 제가 민망해졌어요. 제가 민망할 수밖에 없는 게 동생이랑 제부가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이미 5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동생이 제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은 제부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당시에 제부가 고시생이었는데 군대 다녀오자마자 본 사법고시에서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빨리 가야 나랑 윤상이도 결혼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윤상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시험도 붙고 할 텐데 내년에도 우리 윤상이 시험 떨어지면 언니 책임인 줄 알아? 여동생은 하다하다 예비 제부 시험 떨어지는 것까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동생이나 예비 제부나 저랑 1살 차이라 다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제가 왜 동생들 앞길 막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여동생이 하도 절 쏘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전 기가 막혀서 그날 여동생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야, 윤상이 시험 떨어지는 게 왜 내 잘못이야? 윤상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 바보냐? 아버지 생각을 아직도 모르겠어? 윤상이 시험 붙고 나서 너랑 결혼시키려고 괜히 아버지가 내 핑계 대는 거잖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엄연히 순서가 있는 거다 하시면서 제가 먼저 시집가야 동생을 결혼도 시켜주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아버지 작전이에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라 결혼해봐야 동생이 고생할 게 뻔한데 우리 형편의 아버지도 고시생 사위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진 않은 겁니다. 이왕이면 고시라도 패스하고 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요. 암튼 이러다가 나랑 윤상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다 언니 탓인 줄 알아? 어이구,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사귀네 마네 하는 것들이 괜히 내 탓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사귀던 사이다 보니까 여동생과 예비제분 매일 헤어지고 다시 사귀길 반복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러다 결혼은 아예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자주 싸웠습니다. 거기다가 연애도 오래 했는데 자꾸만 결혼을 미루다 혹여나 중간에 헤어지게 될까봐 여동생은 걱정이 많았어요. 20대의 절반을 한 남자에게 바쳤는데 이대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연애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여동생의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겐 이미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언니로서 버텨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예비 제부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난 뒤에 갑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겠다고 해버리면 온 가족이 제 탓을 할 게 뻔한데 전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거기다 어쩌면 저도 이번이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 전에도 남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남자를 만날 때마다 저의 조건들이 발목을 잡기는 했어요. 몇 번 만나다가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이 서서히 멀어졌거든요. 우리 집 형편이 힘들긴 해요.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 똑똑한 거죠. 저 같아도 우리 집 같은 집에 장가오기 싫을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오지랖을 부리다 집이 쫄딱 망해서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5식구가 살아요. 거기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 식구들은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다들 아버지에게 얹혀서 살려고 했어요.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남이라고 아버지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와중에 아버진 본인이 장남이라고 이모 수술비에 사촌 오빠들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느라 빚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만나던 남자들이랑 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사정까지 감수하면서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만나는 남자가 어쩌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했죠. 물론 외모도 그렇고 나이도 저보다 너무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사정상 그 남자가 제가 싫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마다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 고졸에다가 직장도 변변치 않았는데 남자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집안도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전 그 말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좀 서두르고 싶은데 어때요? 전 항상 지긋지긋한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어요.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수저가 몇 개 있는지까지 빤히 아는 이런 코딱지만한 동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처음 보는 남자가 저에게 내년이면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 동네를 떠나야 하니 결혼을 좀 서두를 수 있냐입니다.
저도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날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난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젊은 시절에 전 그 정도로 철이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결혼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도시로 나갈 생각만 하면서 좋아했죠. 전 결국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날짜까지 다 잡은 상태였는데 상견례 날 하마터면 제 입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할 뻔했어요. 세상도 참 좁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절 무지하게 괴롭히던 나쁜 년이 하나 있는데 글쎄 그 년이 남편 동생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요. 이름이 은영이라는 년인데 그 년이 이유도 없이 그냥 매일 절 놀리고 괴롭혔어요. 그냥 제가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매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제 물건을 뺏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은영이 년을 만나고 나서 전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어요.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를 준 년인데 그런 년이랑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은영이 그년의 태도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지독하게 괴롭혔던 건 본인이면서 절 보자마자 오히려 본인이 더 기가 막혀 했어요. 와, 오빠 미쳤어? 쟤 고졸이야.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별 볼 일 없는 애랑 결혼을 해? 어른들도 있는 자리에서 은영이 년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본인 오빠랑 안 어울린다고 소리를 쳤어요. 순식간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여자가 대학 나와봐야 뭐해. 괜히 아는 척이나 해서 남자 피곤하게 하지. 난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남편은 제 편을 든다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남편 말이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둘이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왠지 전혀 애정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우리 장남 말이 맞다.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아봐야 남편 피곤하게 하는 소리나 하지. 여자란 자고로 말수도 적고 얌전해야 데리고 살 맛이 있는 거야. 사돈 말이 맞습니다. 우리 집에 딸년이 둘이라 아주 시끄러워서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우리 이서방 덕분에 하나 해치워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네 언니 시집가고 나면 바로 네 차례야, 알지? 바로 밑에 동생도 결혼할 사람이 있나 보네요. 아이고, 사돈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 딸은 연애도 통 못하고 선만 보면 매일 차이고 들어와서 걱정인데. 엄마는 내가 언제 차이고 들어왔다 그래. 내가 다 별로라서 알아서 차고 들어온 거야. 은영이 년은 여전했어요. 주변에 어른이 있든 말든 자기가 할 말은 싸가지 없이 툭툭 내뱉었죠. 사돈 이거 보세요. 딸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저거 하루라도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사돈이 혹시나 주변에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하하 그럼요. 우리 이제 다 한 가족인데 제가 주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양가 부모님들 분위기는 좋았지만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은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약주를 하시면서 연신 깔깔 웃었죠. 그 순간 전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싶었고요. 더군다나 제 바로 맞은편에 앉은 은영이 년이 자꾸만 제 얼굴을 보면서 실실 웃는데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된 거라고는 없던 제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더 꼬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역시나 인간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은영이 그녀는 그대로였거든요. 절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 바보 같았던 고교 동창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만날 때마다 은영이녀는 절 무시하고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남편이 일요일이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직장 동료들이랑 등산에 갔어요. 그런 날이면 저도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쉬고 싶은데 뜬금없이 신우이년이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람을 한번 초대를 안 하냐?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무엇보다 기분 나쁜 건 자꾸만 반말을 찍찍 해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집 좀 정리되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진영 씨 일이 바빠서 시간이 영 안 나네요. 전 성질이 나는 것도 꾹 참고 애써 좋게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오빠 일 때문에 바쁜 거 맞아? 무슨 공무원이 일요일까지 나가서 이래. 그냥 너랑 있기 싫어서 핑계대고 놀러 나간 거 아니야? 사람 속을 긁기로 작정하고 왔는지 신우인 얄미운 소리만 골라서 했어요. 제가 남편이 회사 동료들이랑 등산 간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신우인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방문이며 냉장고까지 열면서 집안을 헤집고 다녔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재수없었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구석 딸내미라 매일 도시락도 못 사오던 게 운 좋게 우리 오빠 만나서 아파트도 살아보고 인생 폈네 폈어.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이 장남이라 시댁에서 받은 게 많기는 해요. 신혼집도 처음부터 자가 아파트로 시작했고 집안의 가전이며 가구도 몽땅 다 시댁에서 해주셨습니다. 전 정말 몸만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용돈도 가끔 주셨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둬야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집 잘 왔다고 생각했죠. 평생 오빠 들러리만 서면서 부모님 뒤치다꺼리하기 바빴었는데 이제라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신년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우인 제가 자기 올케인 걸 자꾸만 까먹는 것 같아요. 이왕 남편과 결혼하면서 가족이 된 거 저도 이젠 과거의 일은 좀 다 잊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지난 과거를 신우인 년이 끄집어내니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고등학교 시절 애송이가 아니니 이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오빠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반말하면 어떡해요? 이제 호칭 좀 제대로 하셔야죠. 전 최대한 눈빛에 힘을 주고 인상을 팍 구기면서 얘기했어요.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젠 가족 내의 질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더니만 30이 다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야,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 좀 했다고 내가 새언니 이렇게라도 불러줄 줄 알았어? 참, 웃기고 있네. 너 그냥 영원한 내 밥이야. 신우인 손까지 번쩍 들어올리면서 금방이라도 절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했죠.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까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밥은 무슨? 너 정신 나갔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너 지금 너희 부모님이랑 너희 오빠 앞에서도 이렇게 굴겠다는 거야? 내가 총 맞았냐? 그랬다가 돈줄 끊기면 어떡하려고 내가 그러겠어? 어른들 있는 앞에선 일절 너랑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너나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 난 너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비겁하게 사람 괴롭히고 놀린 건 본인이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신우이년이 더 선을 넘기 전에 손을 봐줘야겠다 싶었어요. 전 그대로 신우이에게 다가가 덥석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놀란 신우가 제 손에 매달려서 버둥거리더군요. 아, 이 인형이 미쳤나? 너 이거 지금 어딜 잡은 거야? 이거 안 놔? 놓긴 뭘 놔. 미친 건 너지 이년아. 학교 다닐 때 내가 워낙 집안일로 힘들어서 봐줬지만 지금 아니거든. 어디서 오빠 아내한테 양아치 놀이하고 있어. 아, 이 미친년아. 너 돌았어? 너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랑 오빠랑 갈라놓을 거야. 네가 뭔데 나랑 내 남편을 갈라놔. 너같이 멍청한 년 말을 누가 믿겠냐? 저는 잡은 머리채를 빙빙 돌려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년을 뭐하러 봐주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덩치만 컸지 힘도 없어서 제 손에 휙휙 매달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내 집에서 둘 다 뭐 하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싶었던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모습만 보고 놀라서 저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신우이를 동시에 쏘아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신우인 이때다 싶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울먹였어요. 오빠, 새언니가 글쎄 나더러 옛날에 있었던 일 오빠한테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갑자기 내 머리채 잡고 흔들었다니까. 신우이녀는 갑자기 저더러 새언니라고 부르면서까지 본인은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일? 무슨 일 말하는 건데? 시끄럽게 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남편은 신우이의 말에 인상을 팍 구기면서 잔뜩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랑 세원이랑 고등학교 동창인 거 알지? 사실 그때 세원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나한테 맨날 돈 뺏고 놀리고 그랬다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순간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신우이 년이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젠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전 신우이의 모함에 너무 억울해서 말까지 버벅거렸습니다. 너 이은영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널 언제 괴롭혀? 괴롭혀도 네가 날 괴롭혔지. 너야말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오빠한텐 절대 말 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어렸을 때 일 가지고 뭐가 그렇게 찔려서 사람 집까지 불러서 이런 짓을 해. 신우인 제가 일부러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을 집에 불러내 고등학교 때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곤 제가 다짜고짜 본인을 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신우이의 만행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은영, 네가 뻔히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다 아는데 네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절 믿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남편이 차갑다 못해 냉정한 눈빛으로 절 쏘아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서 데려다 놨더니만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난 여자가 구질구질한 건 참아도 무식하고 천박하게 구는 건 절대 못 참으니까 조심해. 남편은 제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전 신우이도 신우이였지만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은영이한테 한 짓은 나도 경솔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지금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그런 거야? 당신 집구석 구질구질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럼 나만 모르는 줄 알았어? 아휴,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게 하고 있네. 난 씻어야겠으니까 그만하고 목욕물이나 받아. 은영이 넌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도 마. 어쩌다가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와 신우이가 싸우는 꼴을 보고도 다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자세히 묻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다닐 때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투였어요. 그제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애정과 상관없이 저와 결혼한 거였죠. 그냥 나이가 찼고 결혼할 여자가 필요했는데 고분고분 말 잘 들은 것 같은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저와 신우이의 관계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안 그런 척 하더니만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단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얼음장 같은 인간이 내가 괴롭힘 당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할 리가 없지. 아이고, 너 잘 들어. 우리 오빠 하는 짓 너도 봤지? 앞으로 우리 오빠 같은 인간이랑 사는 게 너한텐 어차피 지옥일 거다. 신우이는 악담을 혼자 질러놓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전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이런 인간들만 만나서 팔자가 자꾸만 뒤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신우이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전까진 남편이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남편이 미치게 좋아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레 가족이 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옆에서 봤을 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지지고 볶고 있었는데 낮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감사팀에서 나왔다는데 남편 컴퓨터와 은행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 테니까 컴퓨터 확인 못하게 그 인간들 잡고 있어. 남자들만 5명이 넘게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려. 벌써 당신 컴퓨터 코드 뽑고 난리 났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남편이 평소에도 화가 나면 저나 애들 앞에서 버럭버럭 하긴 했지만 그날은 더 화가 나서 언성을 마구 높였죠. 전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전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었어요. 그 일로 남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만 일하다가 작년에 구청으로 옮기면서 어깨가 으쓱해져서 다니더니만 결국은 대형 사고를 쳐서 잘렸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공무원 일합시고 일하면서 이래저래 뇌물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재건축 관련해서 시청에서도 중요한 부서였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작당하고 건설사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이랑 접대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게 걸려서 집에 감사실 직원들까지 온 겁니다. 그 일로 남편은 시청에서 잘리고 졸제 백수가 됐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생각해 놓은 건 있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 애 키운다고 저도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남편까지 시청을 잘렸으니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앞이 까마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뻔뻔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네 회사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많아. 남편은 철박통이라는 공무원까지 잘려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정말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이지 실속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청에서 같이 잘린 동료들과 사업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 도움을 받아 몇 달 바쁘게 다니더니만 결국은 그 동료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괜히 돈만 날리고 사업은 시작도 못했어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뭐가 허가가 나네 안 나네, 함께 동업하기로 한 동료들이랑 매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면서 시부모님을 설득해 고깃집을 하겠다고 또 몇 달을 정신없이 다녔죠. 그동안 전 모아둔 돈도 생활비로 다 써버려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았거든요. 전 버티다 더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애 기저귀 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표정이 획 변하더라고요. 인상을 구기면서 절 노려봤죠. 내가 놀아? 한다고 하는데 사정이 안 좋은 걸 어떡하라 그래. 나도 돈이라고는 담배 살 돈도 없다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어디서 기저귀 타령이야. 혼자 애 둘을 하루 종일 붙어서 보는데 남편은 저에게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매일 밖에 나가서 본인 볼일 본다고 집엔 일절 신경도 안 쓰면서 돈까지 안 주니 저로선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절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바로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제부는 결혼한 해에
제부는 결혼한 해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현재 검사로 있습니다. 결혼할 땐 주변에서 다들 저에게 시집 잘 간 거라고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저보다 동생이 시집을 가도 훨씬 더 잘 간 거더라고요. 동생을 보면서 느낀 게 결혼은 무조건 연애에서 가는 게 맞는구나 싶어요. 둘이 함께 연애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겪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웬만한 힘든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더라고요. 최근에 제부가 지방법원에 발령이 나서 동생이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랑 자주 만납니다. 동생도 애가 둘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애들 데리고 동생이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꼴로 사는지 동생이 다 알게 됐죠. 남편이 절 어떻게 대하는지 동생은 웬만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형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생활비를 안 주면 도대체 애랑 어떻게 살려는 거야? 우리 유리 아빠는 집에는 안 들어와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붙이는데. 그러게 말이다. 그 인간은 집에도 안 들어오는 주제에 돈도 안 주니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살려는 건지 모르겠다. 당시 애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보니 성인이 돼선 돈 걱정만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 낳기 전까지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 둘 낳고 살다 보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하는데 애들한테 묶여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니, 이거 내가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인데 난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언니 급한데 써.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안 갚아도 돼. 한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하소연을 좀 했더니 동생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자기가 아가씨 때 모아둔 적금 통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당장 본인에겐 필요 없는 돈이니까 저에게 쓰라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왜 이러냐고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그러자 오히려 동생이 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언니,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언닌 나 힘들면 안 도와줄 거야? 정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써. 염치가 없는 거야 저도 잘 알지만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저도 동생의 통장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전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났어요. 매일 제 팔자를 탓하고 사느라 누구도 날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랬던 제 모습이 후회가 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드디어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동생 덕분에 저는 힘을 냈어요. 그리고 혹시나 동생에게도 힘든 시간이 닥치게 된다면 그땐 내 사정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돕겠다 다짐했습니다. 동생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긴 전 애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곧장 직장을 구해 일했어요. 그때도 남편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어떻게 살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지 일절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들어오고 싶을 때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일절 신경 쓰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당장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에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니 참고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언젠간 철이 들어 저에게 미안해하는 날이 오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좋은 아버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망나니가 됐죠.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고깃집을 차리긴 했어요. 그런데 매일 시부모님께 가게 맡겨놓고 본인은 사장 행세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전 어느 때처럼 남편이 비틀거리든 넘어지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지 혼자 신발도 못 벗고 비틀거리다 넘어지더니만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넌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아유, 어디서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게 마누라라고.
남편은 인상을 구기며 짜증을 내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곧바로 남편을 쏘아봤죠.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와서 씻고 잘 노릇이지. 어디서 신발을 던지고 그래? 정신 차려. 몇 년 동안 마치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더니만 술에 진탕 취해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아내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사람 같지 않아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편 내가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 너 내 손에 죽어볼래?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것처럼 우락부락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전 순간 겁이 확 나서 도망치듯 아이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수도 없이 많이 술에 취해 들어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치던 남편 얼굴이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와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도 지난밤에 저에게 한 행동이 미안하긴 했는지 웬일로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그동안은 장사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서 못 줬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알아서 애들 다니고 싶다는 학원도 보내고 옷도 좀 사주고 그래. 전 오늘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년 만에 생활비를 받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 만에 주면서 생색내는 게 꼴 같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돈은 받았어요. 고맙다고 수고했다는 말도 해줬고요. 좀만 기다려. 이제 금방 입소문만 나면 돈 긁어 모으는 건 시간 문제야. 가게 대박만 나면 오늘 준 거에 2배씩 줄 테니까 기대해. 남편이 원래 이렇게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신이 나서 연신 떠들었습니다. 전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남편 가게와 상관없이 일은 계속 다녔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정말 앞으로도 식당이 잘 돼서 저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저로선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전혀 모르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일도 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며 살면서 남편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건데도 남편은 저나 아이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라고는 없이 일절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애들 아빠니까 같이 산 거지 사실 남편에 대한 미운정마저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마음 같아선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혼했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전 매일매일이 고난이다 여기며 꾹꾹 견뎠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참자, 중학교 갈 때까지만 좀 더 참아보자 하면서 참고 살았던 게 효과가 있었던지 어느새 남편과 20년 넘게 살고 있네요. 그동안 별의별 일도 많았지만 저는 잘 참았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게 제 여동생이 제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제부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긴 했어도 둘 사이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일이 둘 사이에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라면 끔찍한 제 동생이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동생 말이 너무 외로워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산 건 절반인 10년도 안 될걸? 네 남편이 검사라 매년 지방 발령 나는 걸 어떻게 해. 애초에 능력 있는 검사 남편이랑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언니, 지방 발령이 문제가 아니야. 그 인간이 얼마나 일에 미쳐 있는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니까.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일 생각밖에 안 했어. 동생 앞에서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사실 전 여동생이 제부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런 여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전 20년 넘게 남편이랑 내내 남처럼 살았는데도 한 번도 같이 있고 싶다거나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작 부부로서 애정이 없는 우리 부부가 이혼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 동생네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이혼하고 많이 힘들 때 제가 옆에 좀 있어줬어야 했는데 저도 일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앞섰지 동생한테 연락도 자주 못했어요.
그러던 중 일이 좀 있었어요. 여동생네 조카가 콩쿠르에 나갔다가 대상을 타서 친정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파티를 한다는데 제가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남편에게 잠깐 들렀다 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전 너무 미안했어요. 안 그래도 동생이 이혼하고 직장 구하러 다니느라 혼자 고생하는 걸 뻔히 다 아는데 제가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덜고자 전 동생에게 용돈을 좀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서 주면 동생이 안 받을 것 같아서 연락 없이 그냥 동생 계좌로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제 형편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동생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동생이 저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그까지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제일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게 바로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편은 어디서 또 술을 마시고 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 도둑년 어딨어? 전 순간 이 남자가 이제 나의 정신줄을 다 놓아버렸나 싶었어요. 애들이 둘 다 자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애들이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전 놀라서 헐레벌떡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왜 자꾸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부터 질러? 이러다 애들 다 깨겠어. 이씨, 가장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그만하라고 해도 정신이 나갔는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심지어 애들을 깨우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혹시나 애들이 깨기라도 할까 걱정돼서 남편 입을 틀어 막았죠. 그만 좀 하라고요. 그러나 미간을 잔뜩 구긴 남편이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전 남편의 힘에 못 이겨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요. 그때였어요. 전 정신이 없어서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도둑년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100만 원이나 보냈어? 너 죽고 싶냐? 전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이 제가 동생에게 100만 원 입금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혼자 성이 나선 저더러 도둑년이라고 한 거예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술만 먹었다 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싶어 내일 술 깨면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이년이 감히 내가 말하는데 도망을 가. 너 이 도둑년아, 빨리 내 돈 100만 원 찾아와. 힘이 얼마나 센지 남편의 손에 머리를 붙들린 전 꼼짝도 못했죠. 전 애써 비명소리가 튀어나오려는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혹여나 애들이 깨기라도 할까봐요. 그만 좀 해, 여보. 도대체 술 먹으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전 남편이 무서웠어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만 깽판을 치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전 애써 남편을 달래서 방까지 끌고 가 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건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남편의 의도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해도 절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애들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더는 참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전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전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물 좀 가져다 달라 외치는 남편에게 친절하게 꿀물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전 저의 결심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랑 아이들 문제는 어떡할 건지 생각해둬. 제 말에 놀란 남편은 입에 물고 있던 꿀물을 뱉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어제 술 좀 늦게까지 먹고 왔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실혼도 아니고 그깟 일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깟 일 아니야.
당신 어제 나 밀치고 머리끄덩이까지 잡았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는 척 하겠지만 진짜야. 난 당신한테 이런 취급 받으면서 절대 못 살아. 남편은 제 말에도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말에 시시덕거리며 웃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옆에 내가 쉰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출근하게 밥이나 차려.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항상 제 생각이나 감정보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만이 중요한 사람이요. 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저보다 먼저 이혼을 해본 동생에게 조언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연락을 했다가 신기한 얘기를 들었죠. 동생이 민망해하면서 얘기하는데 글쎄 제부랑 다시 합치기로 했다네요. 전 제 일은 새까맣게 까먹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혼해도 내가 해야지. 너희가 왜 하니? 너무 잘 생각했다. 잘했어 정말. 그만해 언니. 나도 민망해 죽겠어. 근데 언니 말은 또 뭐야? 언니가 이혼하긴 왜 이혼을 해? 안 그래도 정신없을 동생에게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에겐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남편과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제 말에 잔뜩 심각해진 목소리에 여동생이 저에게 곧바로 이혼하라고 소리쳤어요. 뭘 망설여.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어디 사는 새끼가 할 짓이 없어서 마누라한테 손을 대? 내가 그 자식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보다 더 흥분한 동생을 말리느라 고생했죠.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 아주 빠른 시일에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했고요. 동생과 재결합한 제부가 아니었다면 전 이혼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동생과 제부 덕입니다. 제 얘기를 듣게 된 제부가 절 많이 도와줬거든요. 검사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제 남편의 뒷조사를 싹 했어요. 그러곤 제가 낸 이혼 소송에 큰 힘을 실어줬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 이 자식이 직장까지 잘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이랑 고깃집을 차릴 때 식당 자리가 아닌 곳에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불법 시공까지 해서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깃집에서 사용한 고기의 원산지도 내내 속이고 장사를 했고요. 증거를 취합하자마자 제부는 남편을 기소했습니다. 남편은 그 외에도 식당에 있는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먹인 죄목이 추가됐고요. 파면 팔수록 남편이 저지른 만행들이 자꾸만 나오니 전 오히려 기가 막혔죠. 인간 자체가 갱생불가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제부가 저 때문에 남편의 앞길을 막은 걸 알게 된 남편이 제 앞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여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게 망하면 우리 부모님도 다 망하는 거 몰라? 난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거기다가 내가 또 망해서 돈도 못 벌어봐. 우리 새끼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애들 부모인데 살 길은 만들어 놓고 헤어져야지. 남편은 말을 참 잘해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흔들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얘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살짝 흔들렸어요. 피차 시간도 없고 바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조건대로 이혼해줘. 그럼 식당 고소 문제는 생각해 볼게. 전 양육권과 집을 저에게 넘겨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생각하면 집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요. 남편은 집 얘기에 또 한 번 버럭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참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식당 일만 잘 해결해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동생과 제부 덕분에 이혼했어요. 양육권과 집도 넘겨받았고요. 하지만 아직 남편 식당과 관련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일 찾아오고 연락해요. 약속대로 잘 진행되도록 제부에게 얘기해달라고요. 내가 검사도 아닌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 당신 대한민국 검사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난리를 쳤지만 전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여동생네 근처로 이사했어요. 물론 남편 식당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지만 남편이 잘못한 일이니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여동생네 조카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가까이 살면서 서로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죠. 저와 여동생처럼 말이에요. 여동생과 제부도 재결합하더니만 둘 사이가 더 좋아져서 아주 인꼬가 따로 없습니다. 저도 남편과 헤어진 후에 마음 졸이며 살 일이 없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진 모르지만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여러분께서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